50세의 아내 혜진은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차가워진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고인 물은 눈물이라기보다는 이미 메말라버린 절망 그 자체였다. 그녀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은 후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정작 그녀의 곁을 지켜야 할 남편 51세 민규는 연일 외부 미팅과 사업 구상이라는 핑계로 새벽에나 귀가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은 결혼 기념일날 일을 핑계로 외박한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서 발견한 작은 영수증을 확인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며 경악하고 마는데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요. 별빛 기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초가을의 저녁 공기가 쌀쌀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혜진의 집 거실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지며 집안의 미묘한 긴장감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오늘이 결혼 25주년 기념일이라는 것을 혜진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규는 저녁 7시경에 집에 들어와서는 간단하게 동료들이랑 어쩔 수 없이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고는 다시 중요한 미팅 건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가면서 잠시 미팅 후 다시 들어오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따뜻한 물에 데운 죽그릇이 식탁 위에 쓸쓸하게 놓여 있었다. 혜진은 식은 죽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항암 치료 때문에 속이 늘 메스꺼렸지만 민규가 왔을 때 함께 먹을 생각에 억지로 한술도 뜨지 않고 기다린 시간이었다. 정말로 뭔가 이상한 걸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규는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한다며 집안일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처음에는 그의 열정을 응원했다. 50대 가장으로서 다시 한번 도약하려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으니까. 게다가 그녀의 병세가 깊어지면서 자신이라도 힘을 내야 한다는 강박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열정이 자신을 향한 무관심을 덮는 두꺼운 장막처럼 느껴졌다. 그 장막 뒤편에서 그녀는 병마와 외로움이라는 두 개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었다. 혜진의 얼굴은 항암으로 인해 낯빛이 창백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가발 아래에서 가늘게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볼 때마다 절망에 빠졌다. 25년 동안 민규를 위해 헌신했던 지난 날들이 머릿속을 휘몰아치고 있었다. 젊은 시절 민규가 사업 실패로 좌절했을 때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던 것도 그녀였다. 당신만 믿어.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당신에게 호강시켜 줄게. 민규의 그 옛날 약속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혜진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규의 벗어놓고 간 외투가 걸린 현관으로 걸어갔다.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외투의 안주머니를 뒤졌다. 이 모든 의혹이 그저 자신의 병적인 피의 의식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확인하고 싶은 충동 사이에서 격렬하게 요동쳤다. 손끝에 딱딱한 종이 조각이 만져졌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다. 영수증 2장이었다. 날짜는 오늘, 그리고 시간은 오후 6시 30분. 그녀가 식탁에 죽그릇을 올려놓고
민규를 기다리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장소는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고급 일식집이었다. 금액은 무려 45만 원. 접대나 미팅이라고 하기엔 그 장소와 금액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영수증. 맨 아래에 적힌 작은 메모와 또 한 장의 호텔 숙박 결제 영수증이었다. 메모는 회식비 본인 결제 3인. 3인은 접대가 아니었다. 보통 접대는 회식비라고 적지 않으며 사업상 미팅이라면 4인 이상이 일반적이었다. 게다가 본인 결제라는 문구는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는 의미였다. 가족 외식이라도 했나? 하지만 자녀들은 모두 학원 때문에 늦게 온다고 했다. 그리고 식당 결제 후 바로 인근의 호텔에서 숙박비로 결제된 영수증은 뭘까? 혜진의 머릿속에 하얀 공백이 생겼다. 그 순간 민규에게서 도착한 늦은 카톡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을 밝혔다. 오늘 갑자기 중요한 투자 건이 터져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 회사 근처에서 투자자들이랑 2차로 좀 더 술자리를 갖고 밤새야 할 것 같아. 먼저 자. 미안. 동료들이랑 저녁? 45만 원짜리 고급 일식집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있었다. 게다가 그곳에는 동료 2명이 더 있었다. 그녀의 결혼기념일 저녁, 민규는 그녀의 건강과 안부는 잊은 채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3인과 함께 하고 있었다. 그리고 2차는 술자리가 아닌 호텔에 있었다는 거였다. 혜진은 자신이 보고 있는 영수증과 휴대폰의 메시지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창백해질 수 없을 만큼 굳어졌다. 충격과 절망이 뒤섞여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산소마저 희박해지는 듯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혜진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원망이나 슬픔을 넘어선 마치 모든 감정이 소멸된 듯한 텅 빈 표정이었다. 그것이 민규를 향한 마지막 미련마저 무너져 내렸음을 증명했다. 혜진은 식탁으로 돌아갔다. 식은 죽그릇 옆에 2장의 영수증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차분하게, 아주 단호하게 자신의 처방전과 보험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다. 벽식의 초침 소리는 여전히 똑딱거렸지만 이제 혜진에게 그 소리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경고음처럼 들렸다. 이제 끝났어요. 당신의 사업을 응원했던 혜진도, 당신의 아내였던 나도 모두 오늘로 끝입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짧고 단호한 말을 내뱉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림 없이 서류 위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는 사람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단호한 결단과 병마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뿐이었다. 다음 날 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죽그릇 옆에 놓인 영수증들은 마치 피를 토해낸 상처처럼 선명했다. 혜진은 이제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남은 것은 얼음장 같은 단호한 의지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처방전과 함께 보험 서류, 그리고 민규가 그동안 무심하게 던져놓았던 사업 관련 서류들을 한데 모으고 있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 잠금 장치가 요란하게 풀리는 소리가 고독한 정적을 깨트렸다. 민규가 돌아온 것이다. 민규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꽤 들뜬 표정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로 들어섰다. 몸에서는 값비싼 양주와 알 수 없는 여성의 향수 냄새가 뒤섞여 희미하게 풍겨 나왔다. 그는 혜진이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잠시 예사롭지 않은 긴장감을 느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혜진아, 아직 안 잤네? 미안, 어제는 진짜 큰 건이 터져서 말이야. 갑자기 회의가 길어졌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명랑했고 그 안에 죄책감을 숨기려는 노골적인 의도가 묻어 있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규가 가까이 다가와 소파 맞은편에 앉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녀의 텅 빈 눈빛은 민규를 향하고 있었지만 마치 벽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무심했다.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먼저 씻고 잘게. 당신도 얼른 자. 아, 그리고 어제는 결혼 기념일인데 미안해. 내일 근사한 곳에 데려갈게. 민규가 뻔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자 혜진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스쳤다. 근사한 곳이요? 45만 원짜리 일식집보다 더 근사한 곳이 있을까요? 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규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혜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즉시 알아차린 듯 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혜진아. 내가 어제 회사 동료들이랑. 혜진은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오늘 당신 코트 주머니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3인 접대비 결제와 숙박비. 맞죠? 오후 6시 30분. 제가 식은 죽을 데우며 당신을 기다리던 그 시간에 당신은 이 비싼 곳에서 동료 2명과 만찬을 즐기고 있었네요. 그리고 밤새 술을 더 마신다는 거 하고서는 호텔에서 밤을 샜고요. 혜진은 식탁 위에 놓여있던 붉은 영수증을 집어 민규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얇은 종이 조각이 식탁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민규는 영수증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잠깐만. 이건 내가 결제한 게 맞아. 근데 오해하지 마. 이건 비즈니스 미팅이었어. 내가 새로 투자받으려는 업체 대표랑 그의 비서. 아니, 직원이었어. 여직원. 민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말을 이을수록 더듬었고 변명은 구차한 궤변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여직원이라. 그럼 그 여직원은 우리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 자리와 호텔에 왜 함께 있었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왜 나에게 동료들과 간단하게 저녁을 먹는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45만 원짜리 비즈니스 접대가 보통 개인 카드로 이루어지던가요? 혜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하고 냉정해서 오히려 민규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확인하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눈빛이었다. 민규는 소파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자세로 변했다. 혜진이 결혼 전 사업 실패를 겪었을 때 그에게 했던 것처럼 혜진 앞에 굴복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심 어린 사죄가 아닌 상황을 모면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혜진아, 제발. 오해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당신 병 간호에 사업까지.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잠시 흔들렸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없으면 안 돼.
우리 애들 생각도 해야지. 그는 그녀의 병과 아이들을 방패 삼아 상황을 뒤집으려 했다. 혜진은 그 말을 듣고 경멸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저와 아이들을 생각했다고요? 제가 항암 때문에 구토로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릴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올 때 당신은 중요한 미팅이라는 핑계로 전화를 끊었죠. 내가 암 3기라는 진단서를 들고 왔을 때 당신의 첫마디는 사업에 지장 없겠지? 였어요. 당신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건 당신의 욕심 때문이었고 당신의 무관심 때문이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맡에 있던 작은 박스를 가져왔다. 박스 안에는 낡은 결혼사진과 함께 민규가 혜진에게 처음 사줬던 작은 은반지가 들어 있었다. 당신은 이제 집안의 가장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가장 큰 짐이 되었어요. 나는 이제 당신의 무책임과 배신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남고 싶지 않아요. 혜진은 박스에 있던 은반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이건 돌려줄게요. 그리고 이건 당신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보험들의 해약 서류, 그리고 당신 명의의 사업체 지분 포기 각서예요. 제가 오늘 정리했어요. 혜진은 A사 용지 2장을 민규 앞으로 밀어 넣었다. 그 내용들은 너무나 명료하고 단호했다. 혜진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듯 했다. 민규는 두 서류를 보자마자 절망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릴 것이 무엇인지 그제야 깨달은 듯 했다. 병든 아내를 버린 파렴치한 가장이라는 사회적 시선, 그리고 혜진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의 완전한 상실. 혜진아, 제발 이러지 마. 나 정말 후회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 잘할게. 당신 치료비도 내가. 민규는 혜진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혜진은 몸을 꼿꼿하게 뒤로 물렸다. 당신의 후회는 공허한 소리일 뿐입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치료를 이겨낼 평안한 마음이었어요. 당신은 그것을 주지 못했죠. 이제 나는 혼자 힘으로 그 평안을 찾을 겁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겠어요. 혜진은 마지막으로 민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체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거실 한 구석에 미리 싸둔 작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가로등 불빛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마치 이 집안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 현관문을 열기 직전 민규의 절규가 뒤따랐다. 어디 가는 거야? 병원 가야 하는 사람이. 이 시간에. 혜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문 밖으로 나가며 마지막 통보를 남겼다. 나는 생존하러 가는 거예요. 당신이 없는 곳에서.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혜진은 배신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민규는 식탁 위에 홀로 남겨진 붉은 영수증과 단호한 이혼 서류를 부여잡고 절망 속에 갇혔다. 현관문이 닫히는 쾅 소리는 민규의 귓속에서 굉음처럼 울렸다. 그 소리는 25년간 이어져 온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났음을 알리는 단호한 종말이었다. 민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직도 거실에는 혜진이 앉아있던 소파의 미묘한 온기만이 남아있었지만 집안 전체는 이미 영하의 온도로 얼어붙은 듯했다.
민규의 눈앞에는 세 가지 물건이 선명하게 놓여 있었다. 영수증과 자신의 지분 포기 각서와 이혼 서류가 적힌 A사 용지 2장. 그는 영수증을 집어들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성공의 달콤한 예감을 안겨주었던 이 종이 조각이 지금은 자신을 나락으로 끌어내린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고작 밥 한 끼 때문에? 내가 사업 때문에 힘들어서 잠깐 바람 핀 걸 가지고. 민규는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고 합리화하려 했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절망적인 진실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가 잃은 것은 아내 한 명이 아니었다.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헌신하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미 착신 정지 상태였다. 민규의 얼굴은 순간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집안을 헤집으며 혜진의 흔적을 찾았지만 그녀가 가져간 것은 오직 자신의 처방약과 보험 서류, 그리고 작은 캐리어뿐이었다. 이럴 수가 없어. 암 환자가 어디를 간다는 거야. 이건 협박이야. 분명 다시 돌아올 거야. 민규는 소파를 주먹으로 내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공기의 조롱뿐이었다. 집안의 고독한 정적은 그를 압박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혜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의존해 왔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스케줄 관리, 아이들 양육, 심지어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사업 구상 아이디어를 다듬어주던 것도 혜진이었다. 혜진이 없는 집은 마치 심장이 멈춘 기계 같았다. 한편 혜진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택시에 몸을 실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집에서 꽤 떨어진 외곽에 있는 작은 레지던스 아파트였다. 몇 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휴식 공간으로 마련해 둔 곳이었는데 혜진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잠시 빌려주었다. 혜진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곳은 놀랍도록 조용하고 깨끗했다. 벽시계 대신 작은 디지털 시계가 고요하게 숫자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섰다. 도시의 불빛들이 멀리서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마치 자신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생존의 불빛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소파에 단정히 앉아 숨을 골랐다. 이전에 민규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미묘한 긴장감이나 불안이 사라지자 항암 치료로 인해 늘 메스꺼리던 속이 조금이나마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혜진은 곧바로 준비해온 약 봉투를 꺼냈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전쟁에 집중해야 했다. 이제부터는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거야. 민규의 욕심도 배신도 더 이상 내 치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녀는 작은 소리로 자신에게 다짐했다. 며칠 후 민규의 삶은 통제 불능의 상태로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혜진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자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미팅마다 실수를 연발했다. 그는 혜진이 정리해둔 서류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혜진은 민규 명의의 모든 보험을 해약하여 자신의 치료비로 돌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고 민규의 사업 지분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정리되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의 반응이었다. 고등학생인 아들과 중학생인 딸은 엄마의 부재에 대해 의아함을 표했지만 민규의 거짓말과 초조함을 보며 불길함을 감지했다. 아빠,
엄마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아빠가 화나게 했죠? 딸이 순진한 눈으로 민규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민규는 딸의 순수한 절박함에 잠시 먹먹해졌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잠깐 친구 집에서 쉬러 갔다고 둘러댔지만 아이들은 아빠의 불안한 표정에서 진실을 읽고 있었다. 집안에는 불안과 의욕의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아이들은 조용히 각자의 방으로 숨어 들어갔다. 민규는 절망의 체념에 빠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혜진이 선물했던 낡은 시계가 보였다. 이 시계는 그들에게 성공적인 귀환과 살아남아라는 약속의 상징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시계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멈춰 있었다. 민규는 혜진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을 넘어 거의 울먹이는 수준이었다. 변호사님, 제발 혜진이 좀 설득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지만 저는 사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암 환자 버리는 파렴치한 남편 되기 싫어요. 치료비는 제가 어떻게든. 변호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민규 씨, 혜진 씨의 의지는 매우 확고합니다. 이혼은 협박이 아닌 결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혜진 씨는 본인의 치료비는 이미 본인의 명의로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제 혜진 씨에게 필요한 건 당신이 없는 평화뿐입니다. 통화가 끊겼다. 민규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자신이 잃어버린 희망처럼 멀어지고 있었고 민규는 그 빛을 잡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허공만 움켜쥘 뿐이었다. 그날 밤 민규는 영수증이장을 들고 혼잣말을 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저녁 한 끼와 잠깐의 한눈에 25년의 삶을 걸었을까? 나는 이제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걸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마침내 절망의 침묵 속에 잠겼다. 혜진이 떠난 후 집안은 극단적 감정 어휘만이 존재하는 황량한 무대가 되었다. 민규는 비로소 배신의 대가가 고독과 파멸임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이 시각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규의 절박한 음성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그것을 지웠다.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단호한 의지가 가득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민규가 절망에 갇혀 홀로 남겨진 집과는 달리 혜진이 머무는 레지던스 아파트의 작은 창가는 고요한 아침 햇살로 가득 찼다. 혜진은 이제 민규의 절규와 구차한 변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오직 생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항암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을 시작했다. 그녀의 낯빛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혜진은 작은 식탁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사진 속에는 20대 시절 풋풋했던 자신과 민규의 모습이 있었다. 그때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고 민규의 눈빛에는 순수한 열정이 가득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사진을 스칠 때마다 마치 지나간 시간의 그림자를 만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에 매몰되지 않았다. 그 기억들은 이제 배신이라는 커다란 그림자 아래 완전히 묻혀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이들이었다. 엄마의 갑작스러운 부재에 아이들이 느낄 불안과 혼란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혜진은 변호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짧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다. 엄마는 잠시 중요한 싸움을 하러 왔단다. 아빠와의 싸움이 아닌 내 몸의 병과의 싸움이란다. 너희는 아빠 곁에서 잘 지내주렴. 그리고 엄마가 다시 건강해져서 돌아올 때까지 너희의 삶을 잃지 말아다오. 이 메시지는 아이들의 순진한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한 어머니의 고뇌 어린 독백이었다. 혜진의 새로운 일상은 고요함 속의 긴박함이었다. 아침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챙기고 오후에는 가까운 공원을 걸었다. 공원 한쪽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감나무는 혜진이 사별한 어머니를 생각나게 했다. 어머니는 늘 감나무 아래에서 쉬어라. 지친 몸과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혜진은 그 감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곳은 그녀에게 그리움과 평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앞둔 복잡한 감정의 배경이 되어 주었다. 그 무렵 민규는 완전한 절망과 체념의 늪에 빠져 있었다. 그는 집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혜진에게 의존적이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냉장고는 텅 비어갔고 아이들은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다. 집안일은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민규는 자신의 사업 구상 서류 대신 밀린 공과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있었다. 그는 혜진이 떠나기 전 테이블에 남겨두었던 보험해약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혜진은 민규가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적금성 보험까지 모두 해약하여 자신의 치료비와 별도의 생계 자금으로 안전하게 확보해 두었다. 마치 악의적인 행위를 막아내는 결정적인 매개체처럼 그 서류는 민규의 모든 희망을 차단했다. 나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 그녀는 나에게 완전한 경제적 파멸을 선고한 거야. 민규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민규는 아이들에게도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아들은 친구의 아빠들이 병원에 계신 엄마를 극진히 간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 민규에게 단호하게 거절의 말을 던졌다. 아빠는 엄마가 아픈데 왜 매일 늦게 왔어요? 엄마 아프다고 할 때 아빠는 TV만 보고 있었잖아요. 17살 아들의 냉정한 시선은 민규의 가슴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민규는 자신의 미안함과 무너지는 가장의 감정을 표현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형성된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혜진은 변호사를 통해 민규에게 마지막 제안을 전달했다. 아직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에 동의한다면 소송을 비공개로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겠다. 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혜진의 최후 통첩이자 가장 이성적인 결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규에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아이들의 미래와 자신의 생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규는 이 제안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법정에서 암 환자를 버린 파렴치한 남편으로 낙인 찍히는 것과 체면을 지키고 최소한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숨겨진 진실을 덮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성적인 냉정함과 남은 체면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혜진은 감나무 아래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돌을 꺼내 감나무 뿌리 근처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돌은 그녀가 새로운 결단을 할 때마다 하나씩 모으는 의지의 상징물이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병을 이겨내고 단호한 의지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겁니다. 혜진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미래를 정리하는 사람의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삶의 극적인 사건 전개는 이제 치유와 독립이라는 새로운 서사 구조로 전환되고 있었다. 혜진이 떠난 지 일주일이 흘렀다. 민규에게 그 일주일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고통 그 자체였다. 그는 혜진이 없는 집에서 완전한 고독을 맛봤다. 사업은 이미 엉망이 되었다. 투자 미팅에서는 초조함과 불안함을 감추지 못해 번번이 기회를 놓쳤고 그의 명성과 평판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버리고 외도한 파렴치한 사업가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업계에 휘몰아쳤다. 민규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거실 한 구석에 있는 멈춰버린 낡은 시계를 응시했다. 그 시계는 그들에게 살아남으라는 약속의 상징물이었지만 이제는 민규의 파멸을 알리는 정지된 시간을 상징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빠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들은 민규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어느 날 저녁 민규가 사온 편의점 음식 앞에서 아들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빠, 이거 말고 엄마가 해준 죽 먹고 싶어요. 엄마는 몸이 아픈데도 우리한테 이렇게 안 해줬어요. 17살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도 슬픔도 없는 냉정한 사실만을 담고 있었다. 민규는 아들의 냉정한 시선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앉아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의 입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때 혜진의 변호사에게서 등기가 도착했다. 그것은 혜진의 마지막 합의 이혼 제안서였다. 내용은 단호하고 명료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혜진이 갖되 민규에게는 면접교섭권을 보장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비는 민규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이 조건에 합의하면 소송 없이 모든 것을 조용히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민규는 제안서를 읽고 충격과 절망에 빠졌다. 양육권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의 무너지는 가장의 감정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혼 소송이 시작될 경우 혜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정적인 증거 45만 원짜리 영수증, 외도 정황이 담긴 숙박 영수증, 통화 기록과 세상에 드러나 완전한 사회적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민규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방황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극단적 감정 어휘들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분노, 절망, 체념. 그는 자신이 혜진을 얼마나 오만하게 대했는지, 자신의 욕심이 가족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내 욕심이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찢어발긴 거야. 혜진이는 그저 생존을 위해 도망친 거고, 그의 깨달음은 늦은 후회일 뿐이었다. 민규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섰다. 그의 발걸음이 닿은 곳은 혜진이 암 진단을 받기 전 가족 외식을 자주 하던 집
근처의 한식당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과거에 화목했던 기억과 현재의 쓸쓸함을 대조하며 스스로를 벌했다. 그는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맞은편 테이블에서 그 식당 영수증의 3인 중 한 명이었던 여직원과 또 다른 남자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규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규 씨, 요즘 완전히 정신 못 차리더라. 아내 때문에 사업도 망치고, 우리가 그 사업 아이템을 잘 가져왔지. 여직원이 말했다. 민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자신이 배신당했음을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그의 외도는 단지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업 아이템을 빼앗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의 노란한 어리석음이었다. 혜진이 떠나기 전 느꼈던 불길함이 섬뜩한 진실로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민규는 자리에서 꼿꼿하게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이제 절망이 아닌 분노와 복수심으로 번뜩였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는 단호한 결단력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민규는 혜진의 제안서에 서명했다. 아이들의 교육비 전액 부담과 이혼 합의. 그는 이 서명이 파멸의 끝이자 복수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그는 이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멈춘 시계를 다시 집어들었다. 시계의 태엽을 감자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다시 똑딱똑딱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혜진에게는 새로운 삶의 카운트다운이었지만 민규에게는 복수의 카운트다운이 되었다. 혜진아, 당신이 생존을 선택했듯 나도 이제 살아남는 방법을 찾을 거야. 내가 잃은 것들을 되찾는 싸움이 시작될 거야. 민규의 심리적 독백은 처절한 각오를 담고 있었다. 그는 절망과 체념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갈등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민규가 혜진의 합의 이혼 제안서에 서명한 순간 그의 삶은 파멸의 끝에서 복수의 서막으로 급격히 전환되었다. 아이들의 양육권과 교육비 전액 부담이라는 냉정한 조건은 그에게 엄청난 굴레였지만 동시에 사회적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는 더 이상 절망에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 대신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차가운 이성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이혼 절차가 조용히 진행되는 동안 민규는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혜진이 없는 집은 빈 상자처럼 텅 비어 있었다. 아이들은 아빠를 투명 인간 취급했고 민규가 사온 음식은 식탁 위에서 쓸쓸하게 식어갔다. 특히 딸은 엄마와 통화할 때마다 아빠를 고발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아들은 모든 대화를 단문으로만 이어갔다. 학교 잘 다녀와. 네. 밥은 먹었니? 네. 이 짧고 건조한 대화들이 민규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사랑과 헌신을 사업이라는 허울 아래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했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체감했다. 민규는 복수심을 동력 삼아 사업 아이템을 빼앗아간 여직원과 그 파트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악의적인 의도와 냉혹한 계산으로 가득 찼다. 그는 혜진이 떠나기 전 정리해둔 사업 관련 서류들을 뒤적였다. 혜진이 재무 분야에 강했기에
그녀가 정리해둔 자료에는 민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회계상의 미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역시 혜진은 대단했어. 병든 몸으로도 나를 위해 이 모든 걸 정리해뒀는데 나는 그녀의 헌신을 배신했지. 민규의 심리적 독백은 후회보다는 상실감에 가까웠다. 그는 혜진의 능력을 뒤늦게 인정했지만 그 인정은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활용되었다. 이 무렵 혜진은 새로운 환경에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규가 겪는 고통이나 파멸의 징조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에게 민규라는 존재는 이미 삶에서 도려낸 종양과 같았다. 레지던스 아파트 근처의 감나무는 그녀에게 평안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매일 그 감나무 아래에서 햇볕을 쬐며 내적 독백을 이어갔다. 민규에게서 완전히 벗어났으니 이제 이 병만 이기면 돼.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 아이들을 지켜야 해. 그것이 내가 이 고난을 견뎌내는 유일한 이유야. 그녀의 단호한 의지는 항암 치료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체념이 아닌 희망과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규는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훔쳐간 여직원과 그 파트너에게 접근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결국 그들에게 비열한 거래를 제안하기로 결심했다. 민규는 여직원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청했고 그들의 만남은 한적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여직원은 민규를 경멸하는 듯한 미소로 맞이했다. 민규 씨, 혜진 씨와 이혼하셨다면서요? 참 안 됐네요. 사업도 가정도 모두 잃으셨으니. 여직원의 목소리에는 악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민규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소파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마치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처럼 냉정한 자세였다. 당신들이 내 아이템을 가져간 것은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혜진과 이혼한 것은 당신들이 관여한 악의적인 행위의 결과지. 나는 당신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거야. 대신 거래를 제안하지. 여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민규는 짧고 단호한 말로 거래를 제시했다. 나의 모든 불명예와 경제적 파멸을 당신들이 덮어주는 대가로 나는 이 사업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지겠어. 단 나에게 아이들 교육비를 위한 안정적인 금액을 보장해야 해. 이것이 내 침묵의 대가야. 여직원은 민규의 파격적인 제안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민규의 불명예가 공개되면 자신들의 사업에 도덕적인 타격이 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죠. 당신의 침묵은 꽤 비싼 대가가 될 것 같네요. 민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원망도 분노도 없는 그저 정리하는 사람의 눈빛으로 여직원을 내려다보았다. 이건 나의 마지막 제안이자 당신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야. 더 이상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지 않기를 바라. 민규는 카페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는 배신을 통해 냉혹한 현실을 배웠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혜진이 생존을 위해 도망쳤다면 민규는 파멸을 막기 위해 비열한 거래를 선택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가 혜진에게서 배운 단호한 결단력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민규와의 비열한 거래가 성사되고 합의 이혼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면서 혜진의 삶은 표면적인 평화를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민규의 파멸이나 복수심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오직 암 치료와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레지던스 아파트는 고요함 속에 긴박함이 감도는 수술실과 같았다. 새벽 4시, 혜진은 알람 소리 없이 눈을 떴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절망 대신 단련의 시간으로 바꿨다. 그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강렬한 생존의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과거 회상에 잠겼다. 민규와의 결혼 생활 중 가장 균열이 시작되었던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건 작년 겨울부터였다. 민규는 사업 실패 후 새로운 아이템을 찾겠다며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이 민규에게 조용히 물었다. 여보, 요즘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당신을 그리워해요. 민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단호하게 거절했다. 당신은 내가 사업을 일으키려는 노력을 폄하하지 마. 당신처럼 집에서 편안하게 TV나 보는 사람이 뭘 알겠어? 당신이 할 일은 그냥 애들이나 잘 돌보고 내 사업에 미묘한 긴장감을 주지 않는 거야. 그의 말은 혜진의 가슴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혜진은 자신이 헌신했던 세월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혜진은 민규에게서 심리적인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균열은 이때부터 깊은 틈이 되어 벌어지고 있었다. 혜진은 과거의 기억을 털어내듯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과거의 절망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현재의 투쟁만이 중요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항암 식단과 운동 계획을 꼼꼼히 체크했다. 그녀의 노트에는 승리라는 두 글자가 굵고 단호하게 적혀 있었다. 이혼 후 민규는 아이들 교육비를 꼬박꼬박 송금했지만 그것은 돈 이상의 감정적 교류는 아니었다. 아이들은 돈을 보내는 아빠와 사랑을 주는 엄마를 대조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혜진은 아이들과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야. 하지만 엄마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싸움이 있으니 엄마의 생존을 응원해 주렴. 혜진은 아이들에게 배신의 사실을 숨기면서도 어머니의 결단을 이해시키려 노력했다. 그녀의 냉정함과 이성적 판단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한편 민규는 비열한 거래를 통해 확보한 침묵의 대가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혜진과의 이혼으로 인한 모든 불명예를 돈으로 덮으려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영수증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그는 밤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에게 필요한 건 성공적인 귀환이야. 혜진에게 자신의 결정이 틀렸음을 증명해야 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유일한 방법은 돈뿐이야. 민규의 심리적 독백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아닌 오직 자신의 체면과 복수심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배신과 욕심이라는 두 개의 그림자 속에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다. 혜진은 다시 창밖의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이제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뭇가지는 그녀의 투병하는 몸과 닮아 있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겨울이 지나면 새로운 싹이 돋아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단호한 의지는 봄날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에게 민규의 파멸은 이제 지나간 역사일 뿐이었다. 혜진이 민규와의 합의 이혼을 통해 얻은 것은 법적인 자유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과 절망이라는 과거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의 생존에 집중할 수 있는 심리적 해방이었다. 그녀가 머물던 레지던스 아파트 창밖의 감나무는 이제 잎이 완전히 떨어져 앙상했지만 그 가지 끝에는 마지막 열매 하나가 단호한 의지처럼 매달려 있었다. 혜진은 항암 치료의 마지막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녀의 낯빛은 여전히 병색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맑고 강렬해졌다. 그녀는 병원을 떠나기 전 담당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선생님, 제가 이 힘든 치료를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제 곁에 독을 뿜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고요함 속의 긴박함이 저를 살렸습니다. 의사는 혜진의 단호한 결단력을 칭찬하며 그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응원했다. 혜진은 민규에게서 받은 아이들 교육비와 자신이 확보한 치료비를 기반으로 아이들과 함께 지낼 작은 보금자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편 민규의 삶은 침묵의 대가를 치르는 고독한 나날이었다. 그는 사업 아이템을 훔쳐간 여직원 일당에게 굴욕적인 거래를 했고 그 대가로 받은 안정적인 금액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미 파멸에 익숙해진 그의 정신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민규의 존재는 텅 빈 것과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민규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 낯선 메모가 놓여 있었다. 아들이 남긴 메모였다. 아빠, 엄마가 아프셨을 때 아빠가 바쁘다고 했던 건 거짓말이었죠? 결혼 기념일 날의 영수증에 대해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없어요. 엄마에게 가고 싶어요. 민규는 경악했다. 아이들이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절망이 뒤섞여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혜진은 아이들에게 배신의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아이들은 아버지의 불안한 표정과 차가운 공기 속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었다. 민규는 아들의 냉정한 통보를 받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자격마저 잃었다는 가장 큰 절망에 직면했다. 그는 혜진에게 연락해 아이들을 데려가 달라고 비참하게 요청했다. 혜진아, 내가 졌어. 아이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아. 나에게는 이제 절망적인 체념만이 남았어. 아이들을 데려가 줘. 그게 아이들에게도 나에게도 가장 단호한 결말일 거야. 혜진은 민규의 요청에 감정의 동요 없이 응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만나러 민규의 집으로 갔다.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난 혜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이제 엄마랑 함께 살자. 엄마는 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단다. 이제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아이들은 엄마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 안도하며 혜진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민규는 창백해진 얼굴로 현관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는 말을 잃었고 혜진을 향해 원망도 분노도 없는 그저 정리하는 사람의 눈빛을 보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음을 깨달았다.
혜진이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서는 순간 민규는 마지막 독백을 내뱉었다. 혜진아, 너는 살아남았어. 나를 파멸시키고 너는 성공적인 귀환을 했구나. 혜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에게 민규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혜진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집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그녀의 집 창밖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심겨 있었다. 겨울을 이겨낸 감나무는 봄이 되자 새로운 싹을 틔웠고 가을이 되자 주황빛 열매를 가득 매달았다. 혜진은 아이들과 함께 감나무 아래에 앉아 평범한 일상을 만끽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위해서 혜진은 아이들과 함께 잔을 들며 조용히 외쳤다. 그녀는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진 자신의 삶에 감사를 느꼈다. 혜진의 삶은 배신과 절망을 딛고 일어선 강렬한 생존 드라마로 마무리되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별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